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4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3단원에 중단원 4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다 주제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즉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회 구조와 생활 모습이 변화하다 한번 볼 건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일본이 철도도 깔아주고, 항구도 만들어주고, 온갖 회사와 이런 것들, 기술 알려줬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이론을 여러분들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거든.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데, 이거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식민지 근대화의 목적은 일제가 본인들의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다리도 만들고 철도도 깔아주고 이런 거지.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야, 너네 우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가 너네를 식민 통치 해주니까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이 식민지 근대화를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근대적으로 도시화도 진행이 되고 철도나 항구와 관련된 것들, 선박을 대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부설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은 시켰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 한계를 보면 일본인들과 일부 부유한 한국인들만 혜택을 받았을 뿐이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런 걸 전혀 누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일제의 경제 수탈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일본이 뭐 철도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도로를 깔거나 할 때 누구의 노동력을 사용을 했겠어? 다 한국인의 노동력을 사용을 했고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엄청나게 수탈을 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우리를 발전시켜 준 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일본한테 지배당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뭐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대 시설들 만들려고 노력 다 했잖아. 광무개혁도 하고. 일본이 잡아먹어서 못한 거지 우리가 일본 덕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고마운 일이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 때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변화 모습을 보면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죠. 그때는 주로 경공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공업은 여기 이 경이 가벼울 경자잖아. 뭐 예를 들면은 섬유와 관련된 거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산을 하는 경공업이 중심이었다면 1930년대부터는 이제 일본이 공업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광공업, 이거는 광산과 관련된 것들이죠. 광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하고 생산해내는 광공업과 그리고 여러 서비스 산업들, 예를 들면은 뭐 운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이전보다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일본이 이제 중국을 공격을 했던 전쟁을 1937년에 있었던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이후에는 이제 군사적인 물품들, 그거를 생산하는 공업을 군수공업이라고 해. 군수공업과 관련된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뭐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나 보면 당연히 돈을 적게 받고요. 저임금.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을 합니다. 기본이 뭐 10시간 이상씩 하죠. 14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특히나 여성이나 미성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많은 자본가들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들을 당연히 잘 봐주지 않겠지. 여성이라고 어리다고 봐주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산업구조의 변화 보이시죠? 광공업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들 보이고요. 나머지 산업들도 참고만 하세요. 밑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공장 모습,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농촌의 개편과 농민의 삶 볼게요. 자, 농촌의 개편, 농촌의 바뀐 모습을 보면
일본인 지주들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가 됩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1910년대에 전개되었던 일제 토지조사 사업 기억나죠? 우리 한국인들의 토지를 수탈했던 그 이후로 수탈당한 토지는 일본인들에게 가게 되고 일본인 지주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원래는 관습적인 경작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기한부 계약소작농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우리 배웠었잖아. 자, 땅을 이제 빌려서 일본인 지주에게 빌려서 하는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고요. 땅을 만약에 빌리지 못하게 되면은 숲으로 들어가서 불태운 다음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화전민이 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도시에서 이제 빈민이 되는 빈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한국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 보시면 농촌 계급의 구성 변화를 볼게. 1916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소작농들의 비율이 36.8%였고 자작 겸 소작은 자기가 자기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 이걸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들 40.6%였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일단 연두색만 보면 돼. 소작농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1930년대는 전체 이제 한국 농민들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 지주 밑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화전민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 이게 2.1%가 적은 것 같은데 전체 농민 중에 2.1%면 당시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본도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 한번 볼게. 첫 번째가 농촌진흥운동이야. 농촌을 다시 잘 나가게 하기 위한 운동 이런 뜻이거든. 1932년에 춘궁은 얘들아 봄철에 배고픈 거 말하는 거야. 봄철에 굉장히 궁핍한 거.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먹은 게 보통 봄에는 뚝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봄철에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 이거를 퇴치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거 부채는 여러분들 빚이에요. 빚. 이거를 끊어버리자, 없애자 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농촌진흥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거를 밑에 보시면 홍보하기 위한 책자 같은 것도 막 발간을 하지만 이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딱히 뭐 한 거는 없어요. 해결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조선농지령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지주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란 뜻이야. 자기 마음대로 소작권을 이동하는 거 금지한다. 예를 들면 일본인 지주 밑에서 개똥이가 소작을 했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근데 일본인 지주가 다음 해에는 개똥이한테 안 주고 소똥이한테 주고 말똥이한테 주고 자기 마음대로 소작권을 바꾸고 이동하는 거를 금지하고 개똥이한테 3년 동안은 이 땅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만든 법령이 조선 농지령이라고 하는 거야. 소작농들에게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딱히 일본인 지주가 엄청 처벌을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 한번 볼 거예요. 먼저 농민운동 한번 볼게. 농민운동은 여러분들 1920년대랑 30년대 그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 한번 먼저 볼게요.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통치 시기죠. 당시의 농민들은 소작료를 좀 깎아달라, 인하,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소작료는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대신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시에 이렇게 소작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농민운동을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쟁이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이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작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개가 되는데 이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가 여러분들 혹시 가본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지금 전라남도 목포에서 옆으로 좀만 가면은 아페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 이 아페도랑 이
암태도라고 하는 섬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그 유명한 천사대교잖아. 혹시 가봤니? 아무튼 천사대교 건너면 이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암태도 주변에 이 수많은 섬들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친일파 지주가 있었어. 문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문제철이라고 하는 지주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거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받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80%는 줘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솔직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땅을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원래는 기본적인 소작료는 여러분들 10에서 20%만 내는 거거든.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70, 80% 너무 많다, 이거를 40%로 깎아달라라고 하는 투쟁을 벌이는데 그걸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해. 당시에 있는 이 농민들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소작쟁이 벌이고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의 사진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민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작인들은 40%만 내게 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런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이 지원을 해주겠지. 왜냐하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불쌍한 농민 노동자들 이런 무상계급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쟁이는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1920년대에 확산되게 되고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제 고통받는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농민운동 단체를 여러분들 조선농민 총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직될 정도로 굉장히 농민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이제 1930년대 들어서는 단순하게 소작료를 깎아달라라고 요구하는 소작쟁이가 아니라 이 농민들이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자든가 연대, 손을 잡는다는 거죠. 완전 손을 잡아서 이제 소작료이나 필요 없다, 아예 우리 이 신분에서 해방시켜달라라고 하는 계급 해방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주들이 일본인이잖아. 그러니까 항일 투쟁까지 같이 전개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농민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암태도 소작쟁이니까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노동자들이 전개한 노동운동 볼게요. 자, 노동운동도 1920년대랑 30년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흐름이 달라요. 자, 1920년대 보면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 자, 당시에는 굉장히 그 일본인 공장장이라든가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막 구타하고 때리고 제대로 뭐 대우도 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런 거 개선해달라. 그리고 임금도 올려달라. 월급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대표적으로 전개됐던 이 노동운동이 바로 원산총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산총파업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당시에 실제 사진이거든. 원산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강화도 조약에서 개항된 항구 중에 부산, 원산, 인천 있었잖아. 원산은 지금의 북한 땅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석유 회사가 하나 있었어. 영국인이 운영하는 석유 회사였는데 여기를 감독하는 건 일본인이었거든. 근데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맨날 막 조생징이라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틈만 나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참지 못하고 그냥 아예 그 회사에서 작업을 다 중지해버려. 일하는 걸, 노동을 중지한다고. 그걸 여러분들 파업한다고 해.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건 개선, 임금도 올려달라 요구하면서 파업했던 거, 그걸 바로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고요. 거리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4개월이나 전개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알겠다, 얼른 다시 공장으로 들어와서 일해라, 우리가 너네 좀 봐주겠다, 요구사항 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엔 결국 좀 흐지부지 되긴 하긴 하거든요. 좀 아쉽게 끝나기는 했지만 굉장히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커다란 노동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동쟁이도 노동투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1920년대에 전개됐었다. 원산 총파업도 대표적인 노동운동 중에 하나니까 1920년대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노동쟁이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는 거의 생존권 투쟁이야. 우리 당장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돈 올려달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다가 점점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너무 노동 조건이 별론데,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돈은 쥐꼬리만큼 받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식민 통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 1930년대에는 노동운동 역시 농민운동과 똑같아.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하게 되면서 이제 합법적은 아니고
비합법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 아예 그냥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날래라고 하는 계급 해방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간에 1930년대에는 사회주의자들과 손잡고 이제 계급 해방으로 이제 요구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이런 표 보시면 1930년대까지는 노동쟁이가 완전히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줄어드는 모습 보여요. 이때는 노동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계급해방 운동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진이거든. 을밀대라고 하는 건물의 지붕 위에 올라간 여성 노동자가 있어. 강주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임금 인상해달라. 뭐 이런 거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여성운동과 소년운동 볼게요. 첫 번째 여성운동 보시면 이건 이미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이야. 신간의 창립을 계기로 신간의 1927년에 창립이 되죠. 이거 계기로 여성계에서도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이념에 관계없이 우리 한번 하나의 당 만들어보자 요거였잖아. 여기에서 민족주의는 비타협정 민족주의 말하는 거고요. 자, 이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인 여성단체 근우회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신간회의 자매단체였죠.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당시에 창립 총회의 모습도 있고요. 여기에서 발간한 잡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우회 이제 창립을 했을 때 우리가 창립을 하는 이유, 이걸 밝힌 문서를 취지문이라고 해요.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시작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돌이켜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열심히 싸우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즉 우리가 여성운동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나오면 여성운동 나오면 무조건 1920년대 근후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년운동을 보시면 쉽게 말하면 어린 소년들 말을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 자, 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죠. 방정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년운동 전개하고요.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것도 이 방정환이 중심이 된 단체에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잡지로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간이 되는데 밑에 살짝 가려졌지만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도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1920년대 전개된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운동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운동입니다.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형평은 여러분들 평등하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평등함, 공평함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바로 이걸 전개한 사람들은 누구냐? 전개한 신분이 바로 백정이야. 백정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도살업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했잖아.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얻고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사람들. 이 백정이라는 신분은 여러분들 사실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런 신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단 말이야. 쟤 백정이었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이 백정들이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1923년의 일이고요.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백정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걸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밑에 있는 게 대표적인 이 형평운동의 포스터예요. 여기 보시면 평 이렇게 포스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한 취지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 우리 조선 형평사의 중요한 뜻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한 거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선 형평사의 이런 설립 취지문이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당시에 형평운동 이끌었던 이 두 분의 얼굴도 한번 봐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들은 우리 말이나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수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연구를 보시면 1921년에 한글 연구를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바로 각야날, 각야, 거겨, 구규 뭐 이렇게 하잖아. 자, 그 각야날이라고 해서 지금 한글날의 시초가 되는 이 각야날을 제정을 하면서 우리의 한글의 소중함,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제정을 하고요. 자, 기관지로서 본인들의 이제 활동을 알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행을 하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로 잘 알고 있는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어 학회로 발전한 건 1931년의 일이고요. 이 조선어 학회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어 학회는 먼저 문맹퇴치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분화로드 운동이라든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데 뭐 한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 만든 것도 여러분들 조선어 학회에서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표준어 그리고 외래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말 이제 사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국어 대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편찬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말들 다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고 그걸 기록으로 전부 다 남기게 되는데 일본은 이거를 이제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봐가지고 탄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말 큰 사전 이 편찬은 중단이 되게 되고요. 일본에게는 조선어 학회가 굉장히 눈에 가시일 거 아니야. 일본 같은 경우엔 당시에 일본말만 쓰게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당시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거의 33명 정도 검거를 해서 결국엔 강제로 해산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한국사 연구 한번 볼게요. 이미 국권 침탈 이전에 박은식과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잖아. 여전히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이분들에 의해서 민족주의 사학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한다고 배웠어. 당시 상황은 일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었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걸 펼치고 있었어. 일제가. 식민사관이 뭐냐면 식민지 하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해. 예를 들면 일본이 막 본인들도 한국의 역사를 막 써가지고 역사책을 내거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인들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기대면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국에 기댔다면 지금은 우리 일본한테 기대는 거다. 한국인들은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민족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해. 그걸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역사관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 연구를 한 거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시 이제 박은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국혼, 우리 민족의 혼, 영혼이란 뜻이야.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영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한국 통사,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 한국 독립운동의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 맺힌 역사 이런 뜻이야.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밑에 있는 이분의 글을 보면 한국 통사의 서문이야. 그러니까 머릿말이야. 보면 옛 사람이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는 못 없어진다 이거야. 국가는 망해도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된다. 이 정신이 바로 국가의 영혼, 국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이 정신은 가지고 있자라고 한국통사의 앞글에 남겼고요.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신채호 선생님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쓰기도 한 그분이야. 이분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하면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대사를 연구를 하는 많은 책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 거기에 남긴 글 중에 보시면 되게 유명한 글이야.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말이 좀 어렵지. 아가 뭐냐면 나야, 나 아자야. 나 그리고 비야 내가 아닌 것. 즉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것 혹은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민족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쟁하면서 계속 발전한 상태의 기록이다. 조선사라고 하면 조선 민족이 그렇게 해온,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하면서 지내온 그런 상태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민족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쟁해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쓴 거죠. 아와 비아의 투쟁,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서술한 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굉장히 많고 어려웠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퀴즈에는 박은식과 신채호 선생님의 저술로 통해가지고 너네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분해가지고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